우리 90분간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45분 하고 작전 타임이 15분간 주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작전 타임이 단 한 번이라도 주어졌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서울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로그 121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받게 되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윤종록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뜨거운 관심인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근데 그 교육, 특히 대학 교육하면은 우리나라도 어디 가가지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열정? 이런 것도 많고요. 국가적으로 대학 입시 이런 건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유대인 전체를 보자면 너무 넓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교수님 나눠주셨던 얘기 보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 많아요. 그렇죠? 오래된 히브리 대학도 있었고,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다는 테크니온 대학도 있었고, 네. 전체 대학, 세계 대학 랭킹을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대학 랭킹이 높아서 그러면은 경쟁률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하고 막 이런가요? 이스라엘도 우리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고요. 또 우리도 뭐 이스라엘보다도 정말 못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그 배경에는 그 6.25 전쟁 통해도 학교가 중단하지 않고 운영이 됐다라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느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중에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뭐 수차례 강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도 높다. I was having lunch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I asked him, what's your biggest challenge in terms of education? They're not, their kids aren't spending a whole bunch of time playing video games or watching TV. They're out there, they're working. They're working in math, they're working in science. They're working in foreign languages. They are preparing themselves to compete. 그 어드밴티지가 우리가 있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난다고 본다면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제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때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지만은 앞으로 AI가 지배하는 혁신 경제 시대에서는 교육의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교육을 좀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교육 학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먼저 다녀옵니다. 우리는 보통 가다가 중간에 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휘 체계에서 교본대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교본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상황을 담당하는 실무 병사가 모든 걸 책임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 18, 19, 20살 이 나이에.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 바로 대학을 가느냐? 아닙니다. 거의 1년 반 내지 많으면 2년 가까이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부자인가요? 근데 그 해외여행이 개발도상국,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일종의 봉사활동 겸한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2 외국어를 익히게 되고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남자는 거의 5년 가까이, 여자는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내가 대학에 가면 이거 공부해서 다시 베트남에 돌아가서 하노이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충청남북도 많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스트럭을 하게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이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야. 이 세계는 넓어. 나 남미도 갔다 왔고 아시아도 갔다 왔잖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born to be global. 생각 자체를 아예 글로벌로. 나 이스라엘 안에서 성공하겠어가 아니라 나는 전 세계에서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갖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90분간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45분 하고 작전 타임이 15분간 주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작전 타임이 단 한 번이라도 주어졌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작전 타임이 없어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사시험, 회사에 들어가면 또 끊임없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저는 그 가운데 작전 타임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대와 해외 여행을 인생의 작전 타임으로 승화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쉼없이 달려와서 쭉 직진을 하는 게 실패 없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입시에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표현을 작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18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군대 가서 뭘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갭 이어를 가진 시간 동안이 오히려 더 많은 점프를 위한 모티베이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갭 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의 딸 첼시가 네. 하버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합격하자마자 아프리카로 1년간 봉사활동을 보냈죠. 이거를 갭 이어라고 합니다. 1년간 학업을 중단했지만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중에 전공을 선택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유럽에서도 명문가 자제들은 일부러 갭 이어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군대를 우리는 이제 2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군대 밀리터리 서비스를 갭 이어로 승화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아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보상 심리로 시간을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기가 선택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왜 내가 이걸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미션이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갭이요, 내지는 군대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가는 도중에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봐서 들어간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12살, 13살 때 여름방학도 반납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과외를. 그러면서 저는 이 중학교, 원하는 중학교 떨어지면은 나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첫 번 해 중학교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다음 해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대학 들어갈 때도 이 학교에 못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긴 시간을 흘러보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전공을 하다 보니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학은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 6년, 7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대학이다. 이거는 테크니온 대학 총장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대학의 또 하나의 초점은 이 기술과 특허가 산업으로 연결돼서 반드시 돈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젊은이들의 브레인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OTT라는 모든 대학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 회사를 만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 소재가 나오면 OTT에 넘기면 OTT에서 그거를 특허 신청을 해서 특허를 받아주고 전 세계 특허를 또 장악을 하고 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테크니온 대학, 텔아비브 대학 3대 대학인데 매년 특허 로열티로 받는 금액이 거의 1조 원 정도 됩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대학은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에다가 의존할 필요가 없죠. 자체적으로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재정적인 역량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학의 재정적인 역량이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과 그렇죠. 등록금을 통해서 대학이 운영되다 보니까 대학의 운영이 교육부에 굉장히 바인딩 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아하, 좋은 기술 특허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를 차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창업에 도전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창업국가가 된 거죠.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에서도 보면 산학연 센터 뭐 이런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OTT를 이제 본받아서 미국에서 그 법을 이제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그 법이 이제 우리나라가 저지난 정부 창조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창조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돼야 돼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대학에다가 창조 경제를 위해서 특허를 전담하고 지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자 해서 산학협력단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윤종로 교수님 모시고 이스라엘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유대인의 가정 교육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결국 좋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연구와 그리고 체험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동기가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소프트 파워에서 찾고 대학의 인재와 기술에 대해서 국가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